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 전 마지막 하룻밤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보내달라고, 그걸로 우리 관계를 아름답게 끝내자고 애원했죠. 전 어리석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죽고 못 살던 사람과의 평화로운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전환점이 될 줄은. 제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 끔찍한 밤의 진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서, 나이는 35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만하면 충분히 고달팠으니 더 이상 심장이 내려앉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혼을 앞둔 남편 박준호의 입에서 마지막 하룻밤이라는 네 글자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또 한 번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믿음이 발끝까지 처참하게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준호 씨의 결혼 생활은 10년 동안 이어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늘 저와 우리 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그가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서부터 준호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옷에서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전화를 받으며 저쪽에서 들려오는 교태 섞인 웃음소리까지, 전 모든 걸 알았지만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여자 명의로 된 집을 사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버려진 존재라는 것을요. 이혼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눈물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온갖 풍파를 함께 헤쳐온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 씨는 짐을 챙기러 집에 왔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묵묵히 그가 옷을 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이 방에는 이제 여행 가방의 지퍼 소리만 삭막하게 울렸습니다. 담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심장은 여전히 아파왔습니다. 그가 제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나설 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보내면 안 될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무언가 간절하면서도 애처롭고 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하룻밤이라니 이제 와서 뭘 더 하자는 거예요? 우린 이미 끝났잖아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딱 한 번만 모든 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내가 한때 이렇게나 나를 사랑해준 여자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제발 부탁할게. 그 말에 제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어떻게 실한 오라기처럼 쉽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거운 심장을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은 연민이었고 반은 이 관계를 부드럽게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적어도 원망은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은은한 노란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남자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고 그의 손이 제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말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고 추억과 아쉬움,
그리고 죽어버린 사랑을 위한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 모습들을 기억하려 애쓰다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곧 비가 올 듯 축축한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유난히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무언가 쇠붙이가 부딪히는 듯한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겠거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소리, 방구석 금고가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준호 씨가 금고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지갑과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고 그 순간 은빛 섬광이 번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명의로 된 이 집의 집문서,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보며 순간 놀랐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깼어. 그냥 서류 좀 챙기는 거야. 이 집 나도 이만큼 일구는데 공이 있는데 당신이 다 갖는 건 좀 억울하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제 재산이잖아요. 잊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집문서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순진하게 굴지 마. 당신 눈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 이게 훨씬 더 가치 있지. 저는 돌처럼 굳어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순간 모든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왔던 남자가 이제는 제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으며 냉소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집문서를 다시 뺏으려 했지만 그는 저를 거세게 밀쳤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돈 필요해. 당신도 잘 알잖아. 날 원망하지 마. 당신이 얌전히 굴면 아이 양육비는 좀 남겨줄 테니까. 그 말은 마치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며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어젯밤 제 곁에 누워 진심인 듯한 말들을 속삭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하룻밤은 그저 연극이었습니다. 저에게 접근의 신뢰를 되찾은 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을 훔치기 위한 치밀한 연극.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박준호, 당신은 더 이상 인간도 아니야. 그는 차갑게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떠오르는 새벽 햇살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 밖에서 오토바이 시동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저는 맨발로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나갔지만 그의 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문지방에 주저앉아 머릿속이 핑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집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등 뒤에 비수를 꽂아 저를 현실에서 깨어나게 한 일격이었습니다. 마음이 떠난 자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의 불꽃, 그리고 내 것을 되찾겠다는 결심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준호 씨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그가 집문서를 빼앗기 위해 제 손목을 거칠게 밀쳤을 때 생긴 찰과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나 어리석고 하찮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10년의 사랑과 믿음의 대가는 결국 굴욕적인 하룻밤과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메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 씨가 우리 집 문서 가지고 갔어.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민서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 집은 4명이인데 그 사람이 감히 어떻게. 저는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하룻밤 얘기를 포함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야, 사람이 한번 변심하면 네가 동정할수록 너만 손해보는 거란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해. 그 사람이 명예 이전하기 전에 막아야 해. 아직은 돌이킬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라고 그걸 몰랐을까요? 하지만 준호 씨처럼 음모를 꾸민 사람은 분명 모든 계산을 끝내놓았을 겁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아침 7시가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곧장 구청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피곤한 눈빛의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떤 업무 때문에 오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집문 서명에 이전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등기번호는 이겁니다. 그녀는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박준호라는 남성분이 고객님의 서명과 지문이 찍힌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서류는 현재 확인되기 중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에 서명한 적 없어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마지막 하룻밤 이후에 그는 위조 서류까지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강남구에 있는 그의 직장, 작은 건설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정문 앞에 서 있던 인부 몇몇이 저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찾으세요? 오늘 아침에 휴가 내셨는데. 듣기로는 하윤 씨 따라서 지방 현장에 가셨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이라는 이름이 들리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윤. 한때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준호 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우린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카락의 절반 이상이 하얗게 새고 야윈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우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해. 우리 민지는 엄마가 보고 있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네 파출소에 들어섰을 때 제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제 신고서를 접수하며 모든 것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마지막 하룻밤을 애원했다는 대목에 이르자 그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셨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서류가 위조된 것이 맞다면 경찰이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골목 어귀에 이르렀을 때 담벼락에 기대선 낯선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제게 아주 빠른 시선 한 번을 던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는 자리를 떠나 오토바이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딸 민지를 겨우 재웠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굴 거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집문서 가졌다고 해서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고집부리는 대가는 감당 못할 테니까.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냐고요.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일까? 아니면 그의 배후에 또 다른 누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위임장이 위조되었으며 서명과 지문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들은 저를 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박준호 씨가 아니라 윤아윤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조사 기록을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준호 씨는 그저 장기판의 졸이었고 모든 것을 조종한 사람은 바로 하윤이었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가족 문제까지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준호 씨에게 하윤 씨와 함께 일해보라고 소개해줬는데 결국 제 손으로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넘겨준 셈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느낌은 돈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윤 씨가 자주 가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아한 자태로 앉아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죠. 저를 보자 하윤 씨는 살짝 놀랐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어머, 민서 씨. 오랜만이네.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언제까지 모른 척할 생각이에요. 저 방금 경찰서에서 오는 길이에요. 집문서 위임장, 당신이 제출했다면서요. 하윤 씨의 눈빛이 잠시 굳어지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생각보다 빠르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친구였잖아요. 왜 저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야 했어요? 하윤 씨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가졌으니까. 따뜻한 집, 한때는 다정했던 남편, 그리고 착한 딸까지. 근데 나는 뭐야? 월세방 전전하면서 남 밑에서 일하는 신세잖아. 나도 내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 민서야. 그리고 준호 씨가 그 기회였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나한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조용히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윤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계속 일을 크게 만들면 당신 딸 민지나 조심하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카페를 나와 붐비는 인파 속을 걸으며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시의 밤은 불빛으로 환했지만 제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집문서를 잃은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갖 계산과 술수로 가득 찬 두 괴물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하윤이라는 애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네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우리 민지한테 해코지하겠다고 하더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고 엄마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저를 옥죄어오는 악의 기운에 대한 공포.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저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잠든 딸과 엄마를 바라보며 결심한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마치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인생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쇠붙이가 심장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윤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울려 퍼졌습니다. 계속 일을 크게 만들면 당신 딸 민지나 조심하라고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제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8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제 어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아직도 제게 묻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 보고 싶어. 저는 그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딸이 그토록 기다리는 아빠는 이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살 집까지 빼앗아 애인을 먹여 살리는 비열한 인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며 선생님께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를 돌려 돌아오는데 정문 맞은편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지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좇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차를 돌려 세우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제 아이를 그렇게 쳐다보시죠?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니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왔고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떤 남자가 민지를 감시하고 있어. 문 꼭 잠그고 절대 낯선 사람 들여보내지 마. 그날 밤 저는 낯선 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얌전히 집문서를 넘기면 내 딸은 안전할 거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내던지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뿐만 아니라 제게 남은 마지막 평온함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당분간 두 분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선다면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침실에 있던 낡은 CCTV 카메라. 이혼하기 전 제가 출장 갔을 때 민지를 보려고 설치해 둔 것으로 준호 씨는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운이 좋다면 그날 준호 씨가 금고를 뒤지는 장면이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확인했습니다. 카메라의 하드디스크는 고장 나 있었지만 데이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복구 업체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타는 속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기술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5시경 준호 씨가 금고를 열고 집문서를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침내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USB에 복사해 곧장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당직 경찰관은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십시오. 저는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에 돌아왔을 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룻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네가 USB를 어디 뒀는지 묻더구나. 모른다고 하니 제사상까지 다 부숴버렸어.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내부에 끈앞풀이 있거나 제 주변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윤 씨는 단순히 남의 남자를 빼앗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고 준호 씨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를 부산에 있는 고모댁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분간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떠나기 전 민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슬퍼하지 마. 아빠 돌아오면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우리 딸 착하네. 고모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게. 차가 골목 너머로 사라졌을 때 저는 어두운 골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 그들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 씨에게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집문서 돌려줘요. 고소는 취하할게요. 약속해요.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너무 늦었어, 민서야. 저는 숨을 죽이고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다 끝내게.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카페로 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핸드폰을 빌려 녹음 기능을 켜고 가방 속에 작은 몰래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오후에 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에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를 보며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요. 그는 옅게 웃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누구나 변하는 법이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모녀 재산을 훔친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훔쳤다니 말이 심하네. 난 그냥 내 몫을 찾아간 것뿐이야. 잊었어. 그 집 나도 수리하고 고치는데 한몫했다고.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내 명의예요. 당신은 위조 서류를 썼고 내 딸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법이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요? 준호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법? 아직도 그렇게 순진해? 민서야, 이 세상은 돈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하윤 씨가 이미 다 처리해놨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얌전히 집문서, 원본을 나한테 넘겨. 그럼 내 딸은 건드리지 않게 해줄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딸한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당신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예요. 그는 실소를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복 차림의 경찰 2명이 들어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박준호 씨, 서까지 같이 가주시죠. 그는 얼어붙은 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방금 당신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경찰서로 전송 완료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와줘서 고마워요. 준호 씨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날 갖고 놀아? 경찰 한 명이 그의 팔을 제압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녹음되어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통쾌함은 없었고 오직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가 끌려나가자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제법인데? 하지만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또 보자, 민서야. 발신자는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하윤 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가 무너지면 그 배후에 있던 여자는 더욱더 필사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한 부분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배후에 있는 자는 더욱 미쳐 날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윤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구속된 지 사흘 후부터 저는 낯선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설 몇 마디였지만 나중에는 익명의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돈에 환장한 여자야. 남의 남자 뺏어놓고 깨끗한 척하기는. 내 딸이나 잘 간수해. 내 엄마가 어떤 여자인지 알게 하지 말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임시로 머물던 고시원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민서 씨 말이야? 듣자 하니 남의 남편 뺏었다가 복수당하는 거래. 쌤통이다. 저는 즉시 하윤 씨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진실을 왜곡하고 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하며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해명도 결국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 출근하니 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 대리, 자네 개인적인 문제가 인터넷에 온통 퍼지고 있더군. 회사는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네. 당분간은 좀 쉬는 게 좋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곳 회계팀 일은 제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나도 알지만 여론이라는 게 무섭지 않나. 자네도 이해할 거야.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저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툇마루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오늘 아침에 낯선 사람이 소포를 보내왔는데 아내는 대가를 치러라. 이 배신자 같은 년이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있더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하윤 씨는 저를 모욕하는 것을 넘어 저를 완전히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딸 민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라온 저에 대한 모든 비방 글을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글을 올린 계정들은 모두 새로 만든 유령 계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올라온 사진 한 장에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의 뒷모습이 창문에 비쳐 있었는데 흐릿했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윤 씨가 늘 차고 다니던 푸른 보석 목걸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하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는 친구 옥경이를 만났습니다. 옥경이는 작은 인터넷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제 얘기를 듣자 옥경이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를 그렇게 그냥 둘 순 없어. 하지만 판을 뒤집으려면 아주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하윤 씨가 스스로 증거를 남길 거라고 믿어 옥경이는 제게 낡은 핸드폰의 작은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유령 계정으로 하윤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지. 경찰에 넘기기 싫으면 내일 저녁 8시에 예전 그 카페에서 혼자 만나. 저는 일부러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글을 써서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카페 구석에 앉아 위치 추적기가 켜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8시 하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고 하얀 원피스에 새빨간 립스틱이 유난히 튀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짱 한번 좋네. 감히 나를 혼자 불러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묻고 싶었어요. 왜 저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와야 했죠? 전 모든 걸 잃었는데 대체 뭘 더 원하는 거예요? 하윤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네가 사라지는 거 이해하겠어? 준호 씨가 잡혀간 뒤로 경찰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이사해야 했고 수억 원짜리 계약도 날아갔어. 전부 너 때문이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런다고 제가 무서워할 거라 생각했다면 착각이에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죠.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당신이 나에 대한 비방글을 올릴 때 하고 있던 그 목걸이, 창문에 비친 사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사이버 수사대가 아주 좋아할걸요. 하윤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즉시 비웃었습니다.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나에겐 돈도 있고 뒤를 봐주는 사람도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과 박준호라는 이름의 계좌 사이에 오고 간 송금 내역서예요. 준호 씨가 위조 집문서 중개 대금으로 받은 돈이 들어간 계좌죠. 제가 그의 핸드폰에서 찾아냈어요. 여기 서명 누구 것인지 한번 보시죠. 하윤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참 똑똑하시네요. 하지만 허술한 구석이 있었군요. 그녀는 이를 갈며 눈에서 불꽃을 튀겼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올린 모든 비방글을 삭제하고 진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걸 언론에 넘길 거예요. 하윤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넌 지금 누굴 건드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민서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제 딸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쨍하는 소리와 함께 하윤 씨가 커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저는 대답 없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하윤 씨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옥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서야, 위치 추적기에 신호가 잡혔어. 하윤 씨 혼자가 아니야. 낯선 남자 둘이 그녀의 차를 바짝 뒤쫓고 있어. 조심해. 사람을 쓴 것 같아.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민지를 재우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제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윤 씨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제 딸을 감시하기 위해 사람을 썼다면 이제 다음 목표는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내 인생을 조종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지옥과 맞서 싸우게 되더라도 진실을 기필코 밝혀내리라.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빛이 드러나는 순간 악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저는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불빛이 좁은 창틈으로 새어 들어와 상처처럼 얼룩진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핸드폰은 계속해서 진동했고 협박 문자들이 쉴 새 없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넌 대가를 치를 것이다. 기대해라. 아무도 널 구해줄 수 없어.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하윤 씨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여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서 씨 맞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당신을 도우려고 전화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시죠? 전 예전에 하윤 씨 밑에서 일했지만 그녀는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골목에 사람들이 잠복해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요? 저도 그들 중 하나였지만 이제 손 뗐습니다. 제 말 들으세요. 아이 데리고 당장 떠나세요. 절대 돌아보지 마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딸 민지는 고모 댁에 있었지만 엄마는 바로 여기 이 집에 계셨습니다. 엄마를 두고 저 혼자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 방으로 달려가 엄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우리 당장 가야 해요.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니? 하윤 씨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곧 닥칠 거예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엄마를 끌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거구의 남자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시나? 김민서 씨?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는 부들부들 떨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윤 사장님께서 그냥 대화만 좀 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화요?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비방하고 우리 모녀를 해치려 한 게 대화라고요. 그는 비죽 웃었습니다. 난 질문할 권한이 없소. 그냥 돈 받고 일할 뿐이지. 그 말을 하고 그는 손짓했습니다. 다른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쇠파이프를, 다른 한 명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끌고 벽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도망가세요. 하지만 엄마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집어들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용감하긴. 하지만 소용없어. 바로 그 순간 마당에서 큰 굉음이 울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세 남자는 당황해서 돌아봤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아까 전화했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가슴에는 경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무기 내려놔. 두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더 빨랐습니다. 그는 3단봉을 꺼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자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경제수사팀의 최중혁 경위입니다. 저희는 하윤 씨의 조직을 오랫동안 추적해왔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체포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아까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윤 씨의 부하 중 한 명이 자백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재산명에
이전 서류를 빼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집을 떠났다면 그들은 화재로 위장해 모든 증거를 인멸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 없었다면 엄마는 희생양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마당에 부서진 잔해들을 보며 두려움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중혁 씨가 저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의 안전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윤 씨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공하며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부축을 받아 차에 올랐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서류, USB, 사진, 그리고 송금 내역서 4본을 챙겼습니다. 차는 밤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이 차창을 스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중혁 씨는 운전을 하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 씨가 왜 그렇게 당신을 증오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가졌다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윤 씨는 예전에 당신과 같은 회사, 회계팀에서 일했죠. 그녀는 회사 돈을 횡령했고 의심을 받았지만 준호 씨가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결탁하여 돈 세탁을 위한 유령 회사를 차렸습니다. 당신이 준호 씨를 고소하자 모든 장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고 그래서 하윤 씨는 당신을 제거하려 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윤 씨는 단순히 남의 남자를 훔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범죄자였고 저는 우연히 그 길을 막아선 사람이었습니다. 차가 막 언덕길로 접어들었을 때 앞에서 불빛이 번쩍였고 검은 세단 한 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중혁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는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하윤 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비를 뒤집어 쓴 그녀의 눈은 불길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차창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서야. 중혁 씨는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윤하윤 씨, 당신은 현재 수배 중입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죠. 하윤 씨는 분노로 일그러진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수배. 무서울 것 같아? 날 잡고 싶으면 저 여자 시체부터 밟고 지나가시지.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칼을 꺼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중혁 씨가 달려들어 하윤 씨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우는 동안 칼이 길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저는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하윤 씨는 미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혁 씨를 밀치고는 다시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차문에 바짝붙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불량배가 남기고 간 쇠파이프에 닿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휘둘렀고 파이프는 하윤 씨의 팔을 가격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증오의 찬눈으로 저를 마지막으로 노려보다가 경찰들이 덮쳐 그녀를 제압하는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며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혁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민서 씨, 안전합니다.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윤 씨는 수갑이 채워졌고 준호 씨는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혁 씨는 허리를 숙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강한 분이시군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범죄 조직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엄마들이 했을 법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제 인생에 폭풍이 걷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일주일이 흐른 뒤에야 저는 비로소 평온이라는 두 글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너무나 연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습니다. 하윤 씨는 구속되어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10년 동안 제 곁에 누워있던 준호 씨는 서류 위조 혐의로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서 씨, 피의자 박준호 씨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당신과 아이의 안전에 관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얼굴, 경멸, 어린 미소, 그리고 그 굴욕적이었던 마지막 하룻밤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구치소는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아직 덜 자란 벼들이 심어진 논두렁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어젯밤 내린 비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했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죠? 그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당신과 아이가 위험해질까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해봐요. 준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윤 씨 배후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 그녀가 주동자가 아니야.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윤 씨는 실행범일 뿐 모든 걸 조종한 건 내가 일했던 건설회사의 김상무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상무, 준호 씨의 회사 파티에서 몇 번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로 항상 점잖은 척 행동하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준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김상무 회사가 돈 세탁 사건에 연루됐어. 나와 하윤 씨는 유령 계약서에 이름을 올려 자금을 합법화하는 데 동원됐지.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내가 발을 빼려 하니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입을 열면 우리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 당신이 서류 문제를 알게 되자 하윤 씨가 그에게 보고한 거야. 마지막 남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당신의 집문서를 담보로 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그 사람이야.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 저를 공격하기 위해 사람을 쓴 것까지 모두 그의 짓이었다는 말인가. 준호 씨는 눈이 충혈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하윤 씨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냥 집문서만 잠깐 쓰고 일이 끝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정말 미쳐 있었어. 나도 휘말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살 밖으로 바람이 윙윙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심장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하룻밤을 애원하며 모든 것을 끝내자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하나요? 당신이 저지른 그 모든 일들 끝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제발 아이를 지켜줘. 그리고 절대 혼자 있지 마. 김상무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그가 모든 위조 서류를 챙겨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당신은 이 모든 걸 아는 마지막 사람이야. 그의 눈에는 당신이 가시 같을 거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죄를 씻으려는 거예요? 준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 딸이 나를 다시 아빠라고 불러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구치소를 나왔을 때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권력의 손이 모든 어둠을 뒤덮고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혁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사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준호 씨가 한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중혁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윤 씨에게는 사람을 고용할 만한 돈도 증거인멸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할 능력도 없습니다. 김상무처럼 돈과 권력 그리고 인맥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직접적으로 일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중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회사로 돌아가 작년 건설 계약 서류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윤 씨와 준호 씨의 계좌를 통해 오고 간 유령 자금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찾으면 그는 발뺌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가 이미 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죠? 안전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내부 감사를 위장해 사람을 보낼 겁니다. 당신은 전직 회계 담당자로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함께 들어가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든 엄마와 딸을 보며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 텄습니다. 이전처럼 떨리지 않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제 딸이 진실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혁 씨를 따라 예전 회사로 향했습니다. 김상무는 여전히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값비싼 수석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김민서 씨, 다시는 여기 못 올 줄 알았는데.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냥 미결 서류를 처리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배짱 한번 좋군. 하지만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이긴 거라고 착각하지 마. 이 세상에서 약자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사는 법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대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상무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날 녹음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중혁 씨와 2명의 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상무님, 저희는 당신이 서류를 위조하고 증인을 협박하며 타인에게 해를 가하도록 사주한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날 체포해? 중혁 씨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부하, 회계팀장이 모든 것을 자백했고 당신의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김상무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며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잡혔다고 끝난 줄 알지 마. 넌 절대로 편하게 살 수 없을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가 끌려나갔을 때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모호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머리가 잘린 뱀도 그 꼬리는 한동안 꿈틀거리는 법입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중혁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잘 해냈습니다. 민서 씨. 하지만 김상무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중혁 씨. 그 뒤에 누가 있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밖에서는 구름이 걷히고 희미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거치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또 다른 손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상무가 체포된 지 사흘 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은 온통 그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건설사 임원, 돈 세탁 및 증인 협박 혐의로 구속. 저는 기사를 읽으며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그 권력자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제 직감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쓰러진 악당 뒤에는 항상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 민지를 재우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기자 친구 옥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서야, 너 지금 어디야?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동영상을 보내면서 살고 싶으면 민서한테 전해주라고 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영상인데? 무서워서 다 열어보지는 못했는데 처음 몇 초를 보니까 준호 씨랑 하윤 씨가 어떤 방에서 다른 남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던데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옥죄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김상무 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말인가? 나한테 보내줘, 옥경아. 몇 분 후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열었습니다. 화면은 어두웠고 준호 씨의 거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김상무는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분은 어떡하고? 하윤 씨의 목소리가 작지만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 회장님은 자기 이름 거론되는 거 싫어하셔. 집문서랑 사망증명서만 있으면 돈은 들어올 거야. 다 조용해질 거라고. 김민서가 입이라도 떼면 그분은 전화 한 통이면 끝이라고 하셨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전화 한 통. 그 말은 반년 전 준호 씨의 회사가 갑자기 익명의 거액 투자를 받았을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묻자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일이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저는 즉시 중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지금 서에 있습니다. 영상 바로 보내주세요. 30분 후 그가 노트북을 들고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희미한 불빛이 벽에 걸린 액자에 반사되었습니다. 중혁 씨는 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액자 속에는 낯익은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 최대 부동산 그룹의 윤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분은 제가 이혼 후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잖아요. 제게 새로운 일자리도 주시고 여자는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격려해 주셨는데 중혁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아마 위장이었을 겁니다. 윤 회장은 예전에 김상무 회사의 주주였습니다. 김상무가 체포되자 남은 지분 전부가 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회장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배후 조종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감사했던 은혜가 결국 정교한 덫의 일부였다니. 중혁 씨는 노트북을 덮으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당장 집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이 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분명 위험해질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중혁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옥경이가 일하는 신문사로 향했습니다. 옥경이는 기사를 터뜨릴 준비를 마쳤지만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확인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막 편집국에 들어섰을 때 옥경이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네 행방을 묻더래. 정장을 입고 있었고 윤 회장 그룹 사람들이라고 했다더라.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혁 씨는 즉시 제 팔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타요. 그들이 당신을 추적하고 있어요. 차는 거리를 질주했고 뒤에서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중혁 씨는 백미러를 보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머리 숙여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뒤따르던 차가 우리 차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중혁 씨는 핸들을 꺾어 다른 차선으로 피했습니다. 거리는 붐볐고 경적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혁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영상을 빼앗으려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에 든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딸과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을 다시 반복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차는 외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급히 방향을 틀었고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중혁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뛰어내리며 제게 신호했습니다. 앞에 있는 낡은 시장으로 뛰어요. USB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작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 낡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시장 쪽으로 튀었어. 윤 회장님 명령이다. 무조건 잡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중혁 씨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USB 아직 있어요. 낡은 시장, 6번 골목. 몇 분 후 중혁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시장 뒷문으로 이끌며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 영상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지금 당장 이걸 공개하는 겁니다.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생중계할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궁지에 몰릴수록 그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겁니다. 그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날 오후 방송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눈부신 조명. 저는 수많은 렌즈 앞에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옥경이가 소개했습니다. 서류 위조 및 돈 세탁 사건의 핵심 증인이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준호 씨와 하윤 씨의 대화가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견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액자에 반사된 윤 회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혁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송국 밖에 무장한 사람들이 민서 씨를 데려가라는 명령을 받고 대기 중입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자, 바로 윤 회장이 두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서 씨, 오해하신 모양이군요.
저는 당신을 도우려 했을 뿐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윤 씨의 핸드폰에 당신 회사에서 송금된 내역이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죠?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저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중앙수사부로도 전송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회견장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혁 씨가 경호팀에 신호를 보내자 즉시 10명의 경찰관이 들어와 포위했습니다. 윤 회장은 얼굴이 굳어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들 감히. 중혁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돈 세탁, 증인 협박 및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 회장은 발버둥 쳤지만 이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며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서야, 넌 방금 뭘 건드렸는지 모르는 거야. 저는 굳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여전히 터지고 있었고 권력자는 군중 속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혁 씨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 전체가 두려워하던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짓밟였던 다른 사람들까지 구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이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라길 바랐을 뿐이에요. 밖은 이상하리 많지 하늘이 맑았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삶을 사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윤 회장의 협박이 단순한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깊고 어두운 또 다른 손길이 여전히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기자회견 이후 언론은 연일 떠들썩했고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모범적인 기업가로 알려졌던 윤 회장은 구속 기소되었고 한때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저는 갑자기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저의 용기와 강인함을 칭찬했지만 제 마음은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의라는 두 글자를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의를 얻기 위해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 젊음, 그리고 늙은 어머니와 어린 딸의 눈물까지도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피와 공포로 얼룩졌었지만 그래도 추억이 가득한 옛집으로 엄마와 딸을 데리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사흘 후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듯 했을 때 저는 발신인 없는 갈색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겉에는 단지 진실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몇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검은 잉크로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민서야, 윤 회장을 잡았다고 끝난 줄 안다면 그건 내 착각이다. 준호가 갖고 있던 돈은 윤 회장의 돈이 아니었다. 바로 내 아버지의 돈이었지. 내 엄마에게 물어보렴. 내 아버지가 정말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는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 미숙으로 결론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히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제가 간신히 되찾은 평온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으신 엄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엄마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메이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더 아플까봐 8년 동안 숨겨왔다. 내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네 아빠는 윤 회장 회사 회계팀장이었어. 그들이 유령 계좌로 돈 세탁을 하는 걸 발견했지. 윤 회장이 몇 번이나 회유했지만 내 아빠는 듣지 않고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일주일 뒤 사고가 났지. 경찰은 운전 미숙이라고 했지만 엄마는 똑똑히 봤어. 어떤 차가 뒤에서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나는 걸. 제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넌 대학생이었잖니. 네가 엮일까봐 무서웠어. 엄마는 그냥 침묵하고 이사하고 이름도 바꾸면서 잊으려고만 했어. 그런데 운명이 결국 너를 다시 그놈들한테로 끌고 갈 줄은 몰랐구나. 저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무 말도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용돌이는 제가 거짓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중혁 씨에게 말하자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버님 사건은 훨씬 더 큰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입을 막기 위해 아버님을 살해하고 모든 자금을 유령 프로젝트를 통해 빼돌린 겁니다. 저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무슨 증거를 남기셨을 거라고 믿으세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버님처럼 신중한 분이라면 빈손으로 가시진 않았을 겁니다. 8년 전 윤 회장 회사의 회계장부를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흘 후 중혁 씨는 저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앞에 낡은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떨게 만드는 기록 한 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는 윤 회장이 아니라 투자자 코드 VP3이라는 것을 알아주시오. 그놈이 진짜 주범이오. 중혁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코드는 윤 회장 회사 서류의 지분 표기와 일치합니다. 지금 배후에 누가 있는지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민서 씨,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낯선 사람이 아닐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글을 보며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도 당신의 가족, 당신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성진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모녀가 집을 사고 제가 취직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삼촌이었습니다. 저는 삼촌을 제2의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공교로웠습니다.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제 삼촌이라면요. 중혁 씨는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맞설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진 삼촌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은은한 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삼촌이 평온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구나. 오랜만이다. 다 괜찮은 거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옛날에 아빠 일에 대해서 삼촌은 아시는 거 없으세요? 삼촌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즉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갑자기 왜 지난 일을 묻니? 너무 오래된 일이잖니. 저는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삼촌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봉투에 고정되었고 이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네가 생각보다 똑똑하구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래 모든 것의 배우는 나였다. 방 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을 베는 칼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의 내 아빠가 모든 걸 알아차리고 고발하려고 했어. 하지만 너도 알지 않니? 한 번 권력과 돈에 눈이 멀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어. 나는 내 아빠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저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일이 내 통제를 벗어났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삼촌이 아빠를 죽인 거예요? 삼촌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저 그가 이 도시를 떠나도록 주선했을 뿐이야. 하지만 윤 회장 사람들이 일을 너무 거칠게 처리했어. 내가 알았을 땐 이미 늦었지. 그 후로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그들을 도운 거예요? 삼촌은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멈추면 그들이 너희 가족을 전부 죽일 테니까. 나는 너와 내 엄마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거다. 네가 어떻게 장학금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는지 아니? 전부 내가 뒤에서 손을 쓴 거야. 그런데 네가 다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무너뜨린 거야.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럼 삼촌은 그동안 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용했던 거네요. 그는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내게 부탁할 수 있는 건 이 과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죽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뿐이다. 저는 한때 가장 존경했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그는 우리 가족 모두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삼촌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침묵하지도 않을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고 중혁 씨와 2명의 경찰관이 들어섰습니다. 성진 삼촌은 놀랐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수갑이 채워질 때 그는 저를 돌아보며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 삼촌을 용서해다오. 아마 이게 모든 걸 끝내는 유일한 방법일 게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고 삼촌의 손에 남아있던 담배 연기 냄새를 싣고 흩어졌습니다. 저는 과거가 밝혀졌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진 삼촌이 체포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거대한 빙산과 같아서 제가 본 것은 수면 위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여전히 차갑고 어둡고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삼촌을 연행하던 날 그는 차에 오르기 전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만약 모든 걸 알고 싶다면 내 아버지의 낡은 사진 속 남자를 찾아라. 그 사람은 나에게 사과 한 번을 그리고 너에게는 진실 하나를 빚졌으니 그 말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옛집을 샅샅이 뒤져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들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누렇게 바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다른 세 남자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윤 회장 그룹 부산지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든 채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우리 집 근처에 살았던 옛 이웃 임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수도관을 고쳐주시거나 커피 타는 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가끔은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서 일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즉시 중혁 씨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윤 회장 회사 기록에 임국화라는 이름의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8년 전 실종된 증인이었는데 아마 이분일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분을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바로 사람을 풀어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8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오신 겁니다. 이틀 후 중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도시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안가 마을에서 낚싯배 엔진을 수리하며 살고 계십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작은 해안 마을로 가는 길,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사진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만약 이 아저씨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도착한 곳의 바다는 잿빛이었고 파도는 쓸쓸하게 해변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양철집은 어시장 근처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중혁 씨가 문을 두드리자 희끗희끗한 수염의 마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깊고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임국화 아저씨 아니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광식 씨 딸 민서 아니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네, 저예요. 아빠와 8년 전 그 일에 대해 여쭤보러 왔어요. 임 아저씨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찾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구나.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네, 아빠가 살아계신다고요? 이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내가 그분과 함께 차를 몰고 있었지. 윤 회장 사람들이 뒤쫓아와 차를 갓길로 밀어붙였어. 광식 씨가 나한테 먼저 뛰어내리라고 소리쳤고 나는 경찰에 신고하러 달려갔지. 하지만 돌아왔을 땐 차는 이미 폭발한 뒤였어. 그들은 시신이 완전히 불탔다고 했지만 그분은 보조석 문으로 간신히 탈출했어. 내가 찾았을 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지. 저는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요? 우리는 그분의 흔적을 감춰야 했어. 만약 그분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와 내 엄마가 살해당할 거라고 하셨거든. 그분 부탁으로 깊은 산골로 모시고 가서 가명으로 숨어 살았지. 하지만 몇 년 뒤 그분은 병이 깊어졌어. 신분이 드러날까봐 병원에도 못 가셨지.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러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연락이 끊겼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아빠는 그동안 계속 어딘가에 살아계셨는데도 돌아오지 못하셨던 거군요. 임 아저씨는 미안한 눈빛으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너희 모녀를 그리워했어. 한 번은 작은 꾸러미를 붙여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 안에는 수첩 한 권과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지. 하지만 미행당할까 무서워서 끝내 붙이지 못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낡은 서랍장을 뒤져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수첩을 발견한 분은 제 딸 민서에게 전해주십시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아버지의 글씨로 돈 세탁의 전말, 관련자들의 이름과 숫자, 해외 송금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들에는 눈물에 번진 잉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딸아,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진실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내 엄마와 너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에
아빠는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아빠를 대신해 모든 것을 끝낼 만큼 강해질 거라고 믿는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이 글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곁에 서 있던 중혁 씨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수첩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걸로 이 사건 전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버님께서 아직 어딘가에 계시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짠 바람이 얼굴을 아프게 스쳤지만 마음속에서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저는 수첩을 꽉 쥐고 중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빠를 찾아야겠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찾는 여정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 남자가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떨리는 글씨들이 제 심장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언젠가 네가 아빠를 대신해 모든 것을 끝낼 만큼 강해질 거라고 믿는다. 이제 그날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 다시 한번 위험과 맞서야 하더라도 저는 아버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중혁 씨는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출장 허가를 받는 동시에 윤 회장 사건의 생존 증인을 추적 중이라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길을 떠났습니다. 북쪽 산악지대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했고 바위투성이에 험준한 길이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차는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중혁 씨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늦추며 가끔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민서 씨?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이제 무서운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를 늦기 전에 뵙지 못할까봐 두려울 뿐이에요. 중혁 씨는 존경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정말 많이 닮으셨군요. 강단 있고 정면으로 부딪힐 줄 아시고요.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고통이 제 세대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해질녘, 우리는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순박하고 과묵했습니다. 중혁 씨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던 광식이라는 남자에 대해 묻자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양반. 저기 구름다리 넘어 계곡에 살았지. 근데 몇 달 전부터는 마을에 내려오질 않으시더군. 아마 병이 깊어졌나 봐.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노인은 망설였지만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등성이를 오르기 시작하자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불었고 안개가 파도처럼 밀려와 좁은 오솔길을 삼킬 듯 했습니다. 발은 감각이 없어졌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중혁 씨가 멈춰서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쪽 낮은 비탈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낯선 세 남자가 오솔길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최경이, 그놈이 이 산에 있다고 했어. 찾으면 바로 처리해. 아무도 모르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중혁 씨는 저를 바위 뒤로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젠장, 윤 회장의 남은 놈들이야. 그들도 아버님을 찾고 있어. 저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도착하면
아니, 내가 막을 겁니다. 당신은 먼저 저쪽 계곡을 따라 올라가세요. 계속 직진하면 나무 오두막이 보일 겁니다. 아버님을 만나더라도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혁 씨는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고 저는 계곡을 따라 걸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야 한다. 아빠를 만나야 한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앞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끼 낀 작은 나무 오두막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한약재와 장작 타는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앙상한 그림자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가녀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주름이 가득했지만 저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몇 초간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서야, 네가 어떻게 해? 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제가 아빠를 찾았어요. 그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엄마랑 너 고생시킨 거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거친 소음과 함께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누군가 고함쳤습니다. 여기다. 잡아. 오두막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복면을 쓴 세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한 명은 칼을, 다른 한 명은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등 뒤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도망가, 민서야.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중혁 씨와 2명의 경찰관이 나타나 그들을 덮쳤습니다. 빗속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은 총에 맞았고 나머지 2명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중혁 씨가 뒤쫓았지만 총알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총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2 사람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중혁 씨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통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아버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중혁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부녀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을 걸세. 중혁 씨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제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민서 씨에게 한 약속이었고요. 아버지는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하지만 민서야, 성진이 삼촌을 용서해 주렴. 그가 길을 잘못 들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그놈들 손에서 너희 모녀를 구해줬단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총성과 차가운 비, 그리고 아버지의 앙상한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 속에서 저는 마침내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중혁 씨는 구조 헬기를 불렀고 우리는 모두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특별 증인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발 아래 유유히 흐르는 구름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부탁하신 거 제가 해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빠.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늙은 눈가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란다, 딸아. 이건 어둠이 없는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야. 옆에 앉아있던 중혁 씨는 우리 부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첫 새벽빛이 떠오르며 산을 뒤덮고 있던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세상의 빛이 그렇게나 눈부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도시로 돌아온 후 저는 마침내 우리 가족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평온이라는 것은 그 뒤에서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또 다른 폭풍을 가리는 얇은 껍질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앙병원의 특별보호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쇠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중혁 씨는 자주 찾아와 아버지가 추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울 때면 저는 복도에 앉아 창백한 형광등, 불빛을 보며 모든 것이 정말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혁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서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방금 저희 기관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누군가 아버님의 진술 데이터를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말은 누군가 아직도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네. 그리고 더 최악인 건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내부망 IP에서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즉, 우리 조직 내부에 정보를 빼돌리는 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혁 씨는 주먹을 꽉 쥐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당신과 아버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직접 호송하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뒷문을 통해 비밀리에 옮겨졌고 특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아버지가 지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빠랑 약속 하나만 하거라. 말씀하세요, 아빠. 증오심 때문에 네 마음이 흐려지게 두지 말거라. 때로는 정의가 법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단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할게요. 바로 그 순간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타이어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중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엎드리세요. 뒤따르던 트럭 한 대가 우리 차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에 저는 머리를 유리에 부딪혔고 피가 흘렀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지러운 와중에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다가오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이는 데려가고 저 여자는 처리해. 저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려고 애썼습니다. 중혁 씨는 이미 총을 꺼내 허공에 발사했습니다. 한 명이 쓰러졌고 나머지 두 명은 물러섰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도망가요, 민서 씨. 아버님 모시고 뛰어요.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차에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총성을 들으며 달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고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달리며 외쳤습니다. 중혁 씨, 어디 있어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바람 소리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였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라도 가거라. 아빠는 두고. 안 돼요. 아빠를 다시는 잃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국도변의 작은 골목으로 뛰어들어 시멘트 담벼락 뒤에 숨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구조 요청을 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하던 무리 중 한 명이 번뜩이는 칼을 손에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며 발밑에 돌멩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그의 머리를 향해 힘껏 돌을 던졌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가의 폐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상처를 동여매며 떨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버지는 제 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우린 이것보다 더한 것도 이겨냈잖니. 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집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방어하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접니다. 중혁입니다. 저는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어깨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지원팀에 연락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수 명령이라니요? 누가 그런 허가를? 저는 불안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전화를 내리며 메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다른 팀으로 이관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해결됐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더 큰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혁 씨는 제 손을 꽉 쥐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이 입을 다물길 원하고 우리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중혁 씨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우리 팀 차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왔어요.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구조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팀장이다. 상부 명령에 따라 증인을 이송하러 왔다. 중혁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영장을 보여주시죠.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신문해? 양측이 대치하는 동안 저는 그 가운데 서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도망가. 민서야. 잡히면 안 돼. 아빠는요. 중혁 씨가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품에 안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격렬한 충돌음,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총성 한 발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희미한 화약 연기 속에서 중혁 씨가 쓰러져 있었고 아버지는 두 남자에게 끌려 차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아빠, 중혁 씨. 차는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저는 칠흑 같은 밤 쏟아지는 빛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첩을 끌어안고 눈물은 피와 빗물에 뒤섞여 흘렀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아버지와 중혁 씨 모두 억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나도 끝까지 싸우리라. 빛 속에서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서야. 저는 손에 쥔 수첩을 꽉 쥐고 차가운 밤속으로 어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태운 차가 밤속으로 사라졌던 바퀴 자국이 선명한 길 위를 걸었습니다. 손에 들린 아버지의 낡은 수첩은
바람에 가볍게 떨렸습니다. 흠뻑 젖은 종이들이 서로 달라붙었지만 그 속의 글자들은 어둠 속에서 저를 이끄는 나침반처럼 선명했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 속의 모든 관계를 다시 훑었고 아버지를 납치해간 특수팀이라는 자들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중혁 씨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친 총알이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그는 혼수 상태에서 가끔 꿈결에 제 이름만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제가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진짜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수사 절차를 기다리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다린다면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스스로 찾는 것이었습니다. 중혁 씨의 핸드폰에 남아있던 예전 위치 기록을 통해 저는 그날 밤 차가 멈췄던 곳이 도시 서쪽에 버려진 창고 구역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윤 회장 그룹의 관리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수첩과 접이식 칼,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거라는 희미한 믿음만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속에서 저는 아버지가 방 한가운데 나무 의자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달려가 밧줄을 풀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 제가 구하러 왔어요. 하지만 밧줄을 다 풀기도 전에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무모하군. 제가 획 돌아보자 그곳에는 그 가짜 구조작전을 지휘했던 강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일은 너와 상관없다고 했을 텐데 굳이 죽고 싶어 하는군. 저는 칼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영혼을 팔았죠? 돈 때문인가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권력 때문이지. 누구나 자신의 가격이 있는 법이야, 민서야. 내 아버지가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저는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분께 손대지 마세요. 강 팀장은 다가와 권총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널 구해줄 수 없어. 바로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빗속에서 중혁 씨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총 내려놔, 강 팀장. 넌 포위됐다. 강 팀장은 놀라며 미친 듯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쳤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총알이 제 팔을 스치며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중혁 씨가 안으로 뛰어들어 강 팀장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떨면서 아버지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끌어안으며 메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못 볼 줄 알았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년간의 두려움, 상실, 원망이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으로 바뀌어 흘러내렸습니다. 강 팀장은 밤속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고 눈은 패배감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혁 씨는 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돈이 길을 열어주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잊어버렸어. 3개월 후 윤 회장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기소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고 10년 이상 지속된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핵심 증인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아버지를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요. 그저 딸에게 목숨을 빚지는 좋은 사람일 뿐이지.
중혁 씨는 부상에서 회복하여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올 때마다 그는 제게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곤 했습니다. 어떤 싸움은 단 한 사람이 등불을 켤 용기만 있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서 씨가 바로 그 등불을 켠 사람입니다. 저는 병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어린 나무잎 사이로 비쳐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딸 민지 곁에 앉아 종입에 접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의 새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문득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상실은 끝을 맺었습니다. 하윤 씨는 공범 혐의로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호 씨는 서류 위조 혐의로 3년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김상무와 윤 회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던 성진 삼촌은 구치소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 생이 있다면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 내가 내게서 빼앗은 것들을 갖고 싶구나. 저는 편지를 읽으며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봄의 어느 오후, 저는 부모님, 그리고 딸 민지와 함께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슨 철문, 먼지 쌓인 벽. 하지만 저녁 햇살 아래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사상에 향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왔다. 민서야. 모든 고통이 결국 교훈이 되었구나. 저는 피어오르는 향 연기를 바라보며 곁에 섰습니다. 엄마는 늙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었고 손에 든 종이배를 아직 마르지 않은 빗물 웅덩이에 띄웠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폭풍에 휩쓸릴 수 있지만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빛은 언제나 다시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께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앙상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처럼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정말로 사는 거죠? 아버지는 온화한 눈빛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살아야지. 그리고 아주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툇마루 너머로 햇살이 길게 늘어졌고 바람은 젖은 흙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절의 풍경 소리를 싣고 왔습니다. 모든 고통과 거짓, 증오가 그 바람 소리에 녹아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마음이 새벽을 향해 날아가는 연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나눔이 저희에게는 더 깊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